1992년 여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한 한 고속버스에서 벌어진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한 부부 김영호 씨와 박선희 씨가 함께 탄 버스에서 안성휴게소에 잠시 정차하는 동안 선희 씨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영호 씨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채 1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은 크게 놀랐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안성경찰서와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지만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미제 상태로 남겨진 채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2007년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분실물센터에서 발견된 낡은 가방 하나가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가방 속에는 15년 동안 감춰져 있던 충격적인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흔적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1992년 7월 15일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김영호 씨와 박선희 씨 부부는 오전 10시 30분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선희 씨의 고향 전주였습니다. 오랜만에 시댁을 방문하는 길이었습니다. 당시 32세였던 영호 씨는 중소기업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29세의 선희 씨는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대한초등학교의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결혼 3년 차인 이들 부부에게 그날은 그저 평범한 귀성길 중 하나였습니다. 버스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한 지 약 1시간 30분 후 오후 12시경 버스는 안성휴게소에 정차했습니다. 한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아스팔트를 달구고 있었고 승객들은 하나둘 버스에서 내려 시원한 휴게소 건물로 향했습니다. 영호 씨 역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선희 씨에게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라고 말했고 선희 씨는 응, 나는 여기 있을게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부부간의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화장실까지의 거리는 버스에서 약 50m 정도였습니다. 영호 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대략 8분에서 10분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버스로 돌아온 영호 씨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텅 비어있는 좌석이었습니다. 선희 씨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녀가 항상 들고 다니던 작은 핸드백 또한 함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영호 씨는 처음에는 선희 씨도 화장실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분, 20분이 지나도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해진 영호 씨는 안성휴게소 곳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매점, 식당, 심지어 주차장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선희 씨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휴게소 직원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런 여성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버스 기사는 출발 시간이 임박했다며 영호 씨를 재촉했습니다. 영호 씨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버스 안승객들에게 아내를 보지 못했는지 간절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자신들도 버스에서 내려 휴게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기억을 더듬어 말했습니다. 제가 화장실 가려고 내릴 때 부인분이 아직 자리에 앉아 계셨던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버스는 영호 씨만을 태우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호 씨는 즉시 안성휴게소에서 안성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 30분경이었습니다. 선희 씨가 사라진 지 불과 1시간 30분 만의 일이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지역 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사팀을 현장으로 파견했습니다. 최재훈 경사를 비롯한 안성경찰서 강력계 수사관들이 안성휴게소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러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안성휴게소는 평소와 다름없이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십 대의 고속버스와 승용차들이 오가며 수백 명의 사람들이 휴게소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들어온 시점에서는 이미 현장의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먼저 안성휴게소 내부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화장실, 창고, 심지어 휴게소 뒤편의 산책로까지 모든 곳을 뒤졌지만 선희 씨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휴게소 직원들과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상대로 한 면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1992년 당시의 열악한 수사 환경이었습니다. 안성휴게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보안카메라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목격자들의 증언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버스에 함께 탑승했던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진행됐습니다. 총 38명의 승객 중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일일이 면담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승객들은 휴게소에서 각자 볼일을 보느라 다른 승객들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승객은 버스에서 내릴 때 젊은 부부가 앉아 있는 것을 봤다고 했고, 다른 승객은 휴게소에서 어떤 여자분이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본 것 같다고 애매하게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이 선희 씨였는지 그 남성이 누구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안성휴게소 주변 방역 10km 내의 모든 지역을 수색했습니다. 산, 들판, 하천, 심지어 폐가까지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경찰견까지 동원된 대규모 수색 작업이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매우 뜨거웠습니다. 고속버스에서 사라진 여교사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보도됐습니다. 박선희 씨가 대한초등학교 교사였다는 점이 사회적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이 주는 신뢰감과 안전함의 이미지가 이런 사건과 대비되면서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민들의 제보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여성을 봤다거나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하루에도 수십 건씩 안성경찰서로 들어왔습니다. 수사팀은 모든 제보를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대부분 오인이나 착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한편 선희 씨의 가족들은 자체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남편 영호 씨를 비롯해 양가 가족들이 총동원돼 실종자를 찾습니다. 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제작하고 배포했습니다. 전단지에는 선희 씨의 사진과 실종 당일의 복장 특징 등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초등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선희 씨가 근무하던 학교의 동료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수색대를 조직했습니다. 주말마다 실종 지역 일대를 샅샅이 뒤지며 단서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단서는 더욱 희미해져 갔습니다. 실종 후 일주일,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선희 씨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안성경찰서 수사팀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새로운 사건들이 밀려오면서 담당 인력과 관심은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1992년 당시의 수사 기법과 장비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건이 미제로 분류된 후에도 영호 씨의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매년 선희 씨의 생일과 실종일이 되면 영호 씨는 어김없이 안성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혹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담당 수사관이 바뀔 때마다 사건을 다시 검토해보곤 했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면 혹시라도 놓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기대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삐삐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도 삐삐를 장만했습니다. 혹시라도 선희 씨나 그녀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삐삐로 오는 연락은 직장 관련 업무뿐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에는 휴대폰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영호 씨는 기존 집 전화번호와 함께 휴대폰 번호도 실종자 찾기 전단지에 추가했습니다. 언제든 연락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희 씨가 근무하던 대한초등학교에서도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교사들이 부임하고 선희 씨를 기억하는 동료들도 하나둘 다른 학교로 정원을 갔습니다. 그녀가 가르쳤던 아이들도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며 어린 시절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이 흐려져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대한초등학교의 일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은 김영호 씨와의 연락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명절이나 박선희 씨의 기일이 되면 안부를 묻는 전화로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관심들이 영호 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90년대 중반을 지나며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자 영호 씨는 컴퓨터를 배워 실종자를 찾는 글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당시 유명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 선희 씨의 사진과 자세한 실종 경위를 공유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확산은 기존 전단지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이르렀습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선희 씨의 실종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모두 다른 사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안성경찰서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학 수사 기법이 발전하며 DNA 감식, 지문 분석 등 새로운 수사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선희 씨 사건의 경우 비교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어 이러한 신기술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대 초 전국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선희 씨 사건도 재검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최재훈 경사는 이미 경위로 진급해 있었고 여전히 이 사건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최경희는 새로 부임한 젊은 수사관들과 함께 사건 파일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시의 모든 진술서, 수색 기록, 제보 내용들을 재분석했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보아도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김영호 씨는 40을 넘겼습니다. 주변에서는 재혼을 권유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선희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 그의 변함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영호 씨의 어머니도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매년 선희 씨의 생일과 기일에는 함께 기도하며 살아있든 돌아가셨든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초기 몇 년간은 실종 기일마다 기사가 보도되곤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도는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며 과거의 미제 사건들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김영호 씨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안성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사건 경위를 다시 설명하고 새로운 제보나 단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 휴대폰에 카메라가 달리고 문자 메시지가 보편화되면서 실종자 찾기에도 새로운 방법들이 생겨났습니다. 영호 씨도 휴대폰으로 선희 씨의 사진을 찍어 지인들에게 보내며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렇게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희 씨가 실종되었을 때 29살이었던 그녀는 어느덧 44이 되어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영호 씨의 기억 속 선희 씨는 여전히 29살의 젊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2007년 3월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분실물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정자 씨는 평소처럼 오래된 분실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42세의 이 씨는 1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분실물센터 창고 깊숙한 곳에는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몇 년씩 보관된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할 수 있었지만 이 씨는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날도 이 씨는 창고 정리를 위해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가방, 우산, 옷가지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선반에 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의 물건들로 보였습니다. 그때 이 씨의 눈에 특이한 가방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작은 여행용 가방이었는데 다른 물건들에 비해 유독 낡아 보였습니다. 가죽으로 만들어진 갈색 가방이었는데 모서리가 많이 해져 있었고 표면도 바래져 있었습니다. 가방에 붙어있는 보관 일자를 확인해 보니 놀랍게도 1992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려 15년 전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오래된 분실물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방의 이름표를 자세히 들여다본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름표에 적힌 이름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선희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 이름은 15년 전 터미널에서 실종된 여교사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이 씨는 당시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터미널 직원들 사이에서도 오랫동안 회자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이 씨는 가방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성용 옷가지 몇 벌, 화장품,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젊은 남녀가 함께 찍은 것들이었는데 행복해 보이는 부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발견된 편지였습니다. 편지지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누군가에게 보내는 안부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로 시작되는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과 필체, 그리고 가방 안의 물건들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이 15년 전 실종된 박선희 씨의 가방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 씨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신고를 받은 안성경찰서에서는 즉시 수사관을 파견했습니다. 마침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최재훈 경위가 아직 같은 서에 근무하고 있어 직접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된 사건의 유일한 물적 증거였습니다. 최 경위는 가방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일반적인 여행용 가방과 다를 바 없었지만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은 분명 개인적인 소지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사진들 중에는 실종 당시 가족들이 제공했던 박선희 씨의 사진과 매우 유사한 모습의 여성이 찍힌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나 된 물건이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최 경위는 가방과 내용물들을 증거품으로 수거해 과학수사팀에 의뢰했습니다. DNA 감식과 필적 감정을 통해 정확한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 김영호 씨에게도 전해졌습니다. 15년간 기다려온 그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비록 아내를 직접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즉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가방을 직접 확인해 본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맞습니다. 아내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방뿐만 아니라 안에 들어있는 옷까지 화장품 하나하나까지 모두 선희 씨가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편지를 본 영호 씨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편지의 필체는 분명 선희 씨의 글씨였고 편지 내용도 그녀가 평소 어머니께 안부를 전할 때 쓰던 표현들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 가방이 어떻게 터미널 분실물센터에 보관되게 됐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15년 전 사건 당시에는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분실물센터 기록을 뒤져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가방은 실종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 저녁에 터미널 청소 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분실물센터로 옮겨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경찰 수사팀과 분실물센터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방이 발견된 지 일주일 후 과학수사팀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DNA 감식 결과 가방 안에서 발견된 머리카락과 의류에서 추출한 유전자가 박선희 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확증을 얻었습니다. 가족들이 제공한 선희 씨의 개인 소지품에서 추출한 DNA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발견된 편지의 필체는 선희 씨가 대한초등학교에서 분석 결과는 미리 작성된 서류들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방이 박선희 선생님의 소지품이라는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의문은 가방이 발견된 경위 자체에 있었습니다. 최재훈 경위는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15년 전 터미널의 구조와 청소 관리 체계를 다시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당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버스 승강장과 대합실 사이에는 여러 개의 굵은 기둥과 벽들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승객들의 짐을 잠시 맡아두는 간이 보관함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청소부로 일했던 김모 씨, 현재 60대를 찾아가 인터뷰한 결과 충격적인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15년 전 그날 저녁의 상황을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소를 하는데 임시 보관함 뒤편 구석에 가방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누가 깜빡 잊고 두고 간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다음 날 분실물 센터로 가져다 줬습니다. 김 씨의 증언에 따르면 가방이 발견된 곳은 버스 승강장에서 약 2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평소에는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그곳에 가방이 있었는지는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의아했던 점은 가방의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가방이 마치 누군가 급히 감추려는 듯 보관함 뒤쪽으로 밀어 넣어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객이 실수로 짐을 놓쳤다면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최 경위는 당시 수사 기록을 다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놀랍게도 분실물 센터에 가방이 접수되었다는 기록은 명확히 남아 있었지만 이 중요한 정보가 당시 수사팀에는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992년에는 지금과 같은 통합된 정보 공유 시스템이 부재했고 각 부서 간의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때 이 가방의 존재가 수사팀에 즉시 알려졌다면 사건의 전개는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최경위의 얼굴에 스쳤습니다. 최경위는 15년 전 자신의 수사에 커다란 허점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가방에 대해 더욱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특수 현미경을 이용해 가방 표면의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내고 내부에서 발견된 물질들을 정밀하게 성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방 표면에서 여러 사람의 지문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선희 선생님의 지문은 물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개의 다른 지문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 중 하나는 터미널 청소 직원의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나머지 하나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발견은 가방 안쪽에서 나온 섬유 조각이었습니다. 이 섬유는 박선희 선생님이 실종 당일 착용했던 옷의 재질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분석 결과 남성용 셔츠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면 섬유로 밝혀졌습니다. 최 경위는 이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박선희 선생님이 안성휴게소에서 어떤 인물과 접촉했을 가능성,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방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까지 옮겨졌을 경위 등을 추론했습니다. 한 가지 가설은 박선희 선생님이 안성휴게소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을 받았고 그 사람과 함께 터미널까지 동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가방만 터미널에 남겨진 채 박선희 선생님은 사라졌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박선희 선생님이 어떤 알 수 없는 이유로 직접 가방을 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남편인 김영호 씨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와 그 후의 행적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당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일했던 모든 직원들을 다시 찾아 면담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날의 상황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매표소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은 그날 저녁 무렵 젊은 여성이 한 남성과 함께 터미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것 같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워낙 많은 사람이 오가는 곳이라 특별히 유심히 보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또 다른 직원은 그날 밤 터미널 구석에서 무언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어떤 일이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을 종합해 볼 때 박선희 선생님이 실종 당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까지는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전히 깊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 발견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지 2주일 후 예상치 못한 한 통의 전화가 안성경찰서로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당시 39세의 윤성호 씨였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15년 전 바로 그 버스에 탑승했던 승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윤 씨는 당시 24살의 대학생으로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는 길에 그 버스를 탔었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은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 제가 본 것이 중요한 단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 내어 연락드렸습니다. 윤 씨의 증언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안성휴게소에서 벌어진 상황을 놀랄 만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가려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때 앞좌석에 앉아 계시던 젊은 부부를 봤습니다. 남편분은 먼저 내리시고 부인분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윤 씨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매우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버스 근처에서 낯선 남성이 혼자 앉아있던 여성, 즉 박선희 선생님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안성휴게소에서 벌어진 상황을 놀랄 만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화장실에 가려고 버스에서 내렸는데 그때 앞좌석에 앉아 계시던 젊은 부부를 봤습니다. 남편분은 먼저 내리시고 부인분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셨어요. 윤 씨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매우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버스 근처에서 낯선 남성이 혼자 앉아있던 여성, 즉 박선희 선생님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아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왠지 모르게 당황하는 표정을 짓는 것 같았어요. 그 남자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는데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윤 씨는 그 남성이 여성의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리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남자가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여성분을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분도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결국 가방을 들고 그 남자를 따라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윤 씨는 그 당시만 해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끼리의 일상적인 대화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후 버스 출발 시간이 되었는데도 그 여성이 돌아오지 않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님이 출발한다고 하시는데도 그 부인분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시더라고요. 남편분이 애타게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고서야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윤 씨는 당시에 이러한 중요한 증언을 하지 않았을까요? 윤 씨는 당시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경찰에서 조사할 때도 물어보긴 했는데 저는 그저 여성분이 아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게 범죄와 관련된 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또한 윤 씨는 당시 24살의 어린 나이였고 경찰 조사를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재훈 경위는 윤 씨의 증언을 들으며 15년 전 수사의 아쉬움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 더 세밀하고 끈질긴 조사를 진행했더라면 이런 중요한 증언을 미리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윤 씨는 그 남성의 외모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키는 대략 175cm 정도의 마른 체형이었고 검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얼굴은 약간 각진 편이었고 평범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남자의 말투였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좀 거칠었습니다. 수사팀은 윤 씨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윤 씨의 기억은 놀랍도록 선명했습니다.
몽타주 전문가와 함께 수시간에 걸친 작업 끝에 상당히 구체적인 용의자의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몽타주는 즉시 전국 안성경찰서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되었습니다. 동시에 언론에도 공개되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다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제보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오인 신고이거나 착각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기에 정확한 신원 확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실종 사건 발생 지역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비슷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제보자는 1992년 당시 그 지역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선희 선생님의 실종 사건 발생 며칠 후 몽타주와 흡사한 남성이 자신의 식당에 방문했다가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남자는 밥을 시켜놓고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계속 밖을 내다보는 등 이상하리만큼 초조해 보였다고 합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그 남성이 당시 여성용 액세서리 하나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작은 목걸이 같은 것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남자가 왜 여성용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을까 싶어 의아했다고 합니다. 이 증언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윤 씨가 목격한 그 남성이 선희 씨를 어딘가로 데려간 후 며칠 동안 그 지역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선희 씨의 소지품 중 일부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윤 씨의 증언과 식당 주인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안성경찰서 수사팀은 몽타주와 증언을 토대로 전국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초반 유사한 범죄 전과가 있는 인물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구축된 통합범죄자 데이터베이스는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이는 신체적 특징, 범죄 유형, 그리고 지역별 활동 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수사팀이 주목한 것은 강제추행이나 납치 등의 전과가 있으면서 몽타주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용의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국에서 약 20여 명의 후보자가 압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사팀의 이목을 끈 인물이 있었습니다. 정 씨라는 당시 32세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1990년과 1991년에 각각 강제추행과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정 씨의 신상 정보를 확인해 본 결과 키와 체형이 윤 씨의 증언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또한 경상도 출신으로 사투리를 사용한다는 점도 윤 씨의 진술과 맞아떨어졌습니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1992년 당시 그가 선희 씨 실종 사건 현장 근처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주소를 옮겼고 최근 몇 년간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가족들과의 연락마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수사팀은 정 씨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일했던 직장들, 거주했던 지역들, 그리고 교류했던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가며 결정적인 단서를 모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 씨는 1992년 박선희 씨 실종 사건 발생 직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동료들은 그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더욱 의심스러웠던 점은 그 시기가 선희 씨 실종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일주일 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집요한 추적 끝에 마침내 정 씨의 행방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수도권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명을 사용하며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살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7년 10월 안성경찰서 수사팀은 정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용의자를 확보한 순간이었습니다. 체포 당시 정 씨는 강하게 저항했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 씨의 집에서 발견된 물건들 중에 박선희 선생님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지품이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목걸이와 반지였는데 남편 김영호 씨가 직접 확인한 결과 분명히 아내가 착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또한 정 씨에게 불리했습니다. 선희 씨의 가방에서 발견된 미확인 지문이 정 씨의 것과 일치했습니다. 또한 가방 안에서 발견된 남성용 섬유 조각도 정 씨가 당시 입고 있던 옷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과학적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자 정 씨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던 그였지만
점차 말을 바꿔가며 진술의 모순을 보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윤 씨와 정 씨를 대면시켰을 때였습니다. 윤 씨는 정 씨를 보자마자 분명히 저 사람입니다 라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윤 씨의 기억은 정확했습니다. 정 씨는 이 대면 이후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요구했고 진술을 거부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물적 증거와 목격자 증언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마침내 정 씨는 범행의 일부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선희 선생님에게 해를 가했다는 점은 부인했습니다. 그는 그저 돈이 필요해서 가방을 빼앗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정 씨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절도 목적이라면 왜 선희 씨가 실종됐는지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 씨가 사건 이후 보인 행동 패턴들도 단순한 절도범의 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사는 계속되었고 정 씨의 과거를 더 깊이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0대 때부터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를 반복해온 상습범이었습니다. 단순한 절도를 넘어서는 더 심각한 범죄들에 연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15년간 미궁에 빠져 있던 사건이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희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모 씨에 대한 조사가 깊어질수록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그의 휴대폰과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10여 년간 여러 지역에서 벌어진 유사 사건들과의 연관성이 발견됐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회범죄자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상습범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 씨가 선희 씨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이나 기차역 같은 교통시설 주변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들을 노리는 것이 그의 주된 범행 패턴이었습니다. 안성경찰서는 정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 및 심리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선희 씨 사건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선희 씨의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 극도로 불안정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2007년 12월, 충분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정 씨는 기소됐습니다. 납치, 감금, 강요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비록 선희 씨의 정확한 상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를 의사에 반해 어딘가로 데려갔다는 점만으로도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정 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도움을 요청받아 터미널까지 안내해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물적 증거들과 목격자 증언 앞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정 씨의 집에서 발견된 선희 씨의 소지품들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이 증거들이 공개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김영호 씨는 북받쳐 오르는 감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 만에 아내의 흔적을 다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성호 씨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15년 전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분명히 그 남성이 여성을 억지로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 씨의 과거 범죄 기록들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여성들을 상대로 저질러온 범죄들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그의 변명은 더욱 공허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2008년 4월 법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5년 동안 진실을 감춰온 점과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즉 박선희 씨의 정확한 행방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았습니다. 정 씨는 끝까지 선희 씨의 소재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 한 선희 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영호 씨와 가족들은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비록 선희 씨를 직접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진실의 일부분이라도 밝혀냈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15년간의 긴 기다림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당시에 미흡했던 수사체계와 기관 간 소통 부족이 얼마나 큰 문제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안성휴게소 분실물 센터의 가방이 즉시 수사팀에 전달되었더라면 사건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 고속버스 터미널과 교통시설에서는 분실물 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모든 분실물은 즉시 안성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신고되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으며
특히 장기 미제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장기 미제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팀이 각 지방 경찰청에 설치되었습니다.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과 함께 과거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건들을 재조사하는 시스템이 구축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김영호 씨의 15년간의 끈질긴 노력, 이정자 씨의 세심한 관찰, 그리고 윤성호 씨의 용기 있는 증언이 모여 마침내 진실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고 사소해 보이는 증언이라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는 점 또한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15년 전 안성휴게소 분실물 센터에 보관된 가방과 윤 씨의 뒤늦은 증언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미궁 속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김영호 씨는 여전히 박선희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그녀의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실마리는 찾았습니다. 그는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최재훈 경위는 현재 안성경찰서 미제사건 전담팀장으로 근무하며 비슷한 사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는 박선희 씨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박선희 초등학교 교사의 실종 사건은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부분적으로나마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가족의 사랑과 끈기, 그리고 시민들의 작은 관심이 모여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서로를 보호하고 돌봐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작은 단서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해져야 합니다. 개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날의 흔적, 즉 가방 속 진실은 앞으로도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멀리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